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차트성. 자, 힘내서 우리 복습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습이 중요해요. 근대사의 핵심은 복습이야, 흐름이야. 또 한번 따라해 볼게. 자, 한번 가볼게요. 자, 다시 한번. 자, 가보자. 자, 흥선대원군 있어. 흥선대원군 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 가지가 있죠? 그렇죠? 예, 바로 왕권 강화하고, 예, 민생 안정하고, 예, 그리고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왕권 강화 정책으로서는 예, 비변사의 폐지라든지 경복궁의 중건이라든지 예, 그리고 서원 정리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민생 안정으로서는 뭐가 있었죠? 호포법, 그죠? 그 다음이 사창제. 통상수교에서는 제병남신, 병인양요의 그 병인양요에서 여러분들 기억할 게 뭐예요? 정족산성, 양원수의 정족산성. 그 다음이 그 신미양에서는 어제연의 광성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라고 설명드렸어요. 하지만 이 흥선대 끝났어. 겨우 나온 게 이제 다음이 강화도 조약이야. 강화도 조약의 핵심은 뭐예요?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근대적 조약이면서 불평등 조약이었다. 왜? 해안 측량권이라든지 그 다음이 치해복권이 있기 때문에. 특히 강화도 조약 부속 조약에는요. 산무, 관세도 없어, 항세도 없어, 무제한 곡물 유출, 산무 있다고 설명드렸고, 개항장 안에서 일본 화폐를 쓸 수 있었고, 개항장 안에서 무역할 수 있었다. 자, 이제 문이 열렸어. 문이 열리니까 크게 두 세력으로 나뉘네. 어떻게? 개화파와 위정척사파로 나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자, 이 개화파 주도로 이 개화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디를 중심으로? 통리기무 암운을 중심으로. 통리기무 암은 제일 먼저 게 뭐예요? 신식군대, 바로 별기군을 창설하였다라고 설명드렸죠. 그 이외에 외우의 사절단들을 많이 보냅니다. 뭘 보냈습니까? 청나라에는 영선사 갔다 와가지고 무기 만드는 기기창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는 수신사 조사시찰단을 보냈고요. 특히 이 조사시찰단, 특히 이 수신사 같은 경우에는요. 2차 수신사 김홍집이 갔다가 이 조선책례 가져와요. 그 조선책례 핵심이 뭐야? 영미, 바로 중국과 미국과 수교하라는 내용 아니었습니까? 조미소 통상조약이 체결되었던 그런 배경이 되었다. 그에 대한 반발이 이제 위정척사파 쪽에서 영남 많이 들고 일어났던 그런 모습도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답방으로서 보빙사가 있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자, 바로 이런 개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반발이 있었죠. 그 반발이 뭐예요? 그 반발이 바로 임오군란이더라. 임오년에 일었던 군인들의 난, 임오군란이 벌어지게 되더라. 자, 이 임오군란은 결국 청에 의해서 진압이 돼요. 청에 의해 진압되었고 그 결과가 뭐였어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이 체결되었고 그리고 제물포 조약이 체결되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자, 이런 어떤 청의 내정 간섭이 강화됐는데 이에 대한 반발이 뭐였다? 그게 바로 갑신정변이었다. 이 갑신정변은요, 우정총국을 계기로 이게 오픈하는 걸 계기로 열리게 되었는데 결국 이 갑신정변에서 14개조 개혁안 그 핵심이 뭐였냐면은 바로 이제 신문제 폐지라든지 재정의 일원화, 호조로의 재정의 일원화, 지조법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결국 이 갑신정변도 청에 의해서 진압이 되었다. 맺은 조약이 뭐였냐? 바로 텐진조약. 그죠? 텐진조약하고 그 다음에 한성조약이 체결되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갑신정변. 이 위로부터의 개혁운동이에요. 위로부터의 개혁운동인데 결국 실패로 돌아갔단 말이야. 그죠? 실패로 돌아가니까 나머지, 뭐 이 당시에 이제 뒤에 이제 검은도 불법전이 있었지만 나머지가 뭐였냐면 바로 아래로부터 개혁운동. 바로 동학농민운동이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인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더라라고 설명드렸죠. 동학농민운동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어떤 그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1894년도에 일어나는 건데 1894년에 청일 전쟁도 이때 벌어지게 되고 그 다음이 갑오개혁도 이때 벌어지게 되더라. 이게 모두 다 1894년도에 벌어지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동학농민운동 같은 경우에는요. 전문주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전개되었던 그런 운동이었죠. 바로 고부봉기, 조병갑, 고부봉기 출발해가지고 이용태, 그 안핵사 이용태, 백삼봉기 출발해가지고 황토현 전투, 황룡촌 전투, 그다음에 전주성 점령까지 들어가는 모습들, 나중에 전주 화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집강소를 중심으로 한 패전개혁안을 단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일본이 바로 이 경복궁을 점령한단 말이야. 경복궁을 점령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다시 한번 동학농민운동을
들고 일하는데 그게 바로 우금치 전투였더라. 그 1차 봉기, 2차 봉기 이렇게 나뉘어진다. 하여튼 이 경복궁을 점령하는 요걸 계기로 해서 1차 봉기와 2차 봉기 나눠지는 그 모습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청일전쟁은요, 결국 전개되었고요. 결국 일본이 승리하는 모습을 갈 거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설명하고. 자, 그 과정에서 갑오기역이 또 단일되었습니다. 1차 갑오기역의 핵심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의정부 팔아문이라고 하는 것. 팔아문이라고 하는 것, 뭐 그 다음에 신분제가 드디어 폐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도량형의 통일, 뭐 은본이제, 뭐 조세 급납화 이런 것들이 다 있었죠. 2차 갑오기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내각 7부로 바뀌었다는 것, 그 다음에 뭐 재판소가 설치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전국 23부로 교육 입국조서가 반포되었다는 것, 이런 갑오개혁들이 단행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요 배경 넘어갈 때 이제 홍범 14조라는 것도 이제 반포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죠.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일본이 이겼어. 일본이 이겼단 말이죠. 그러면서 일본의 영향을 빨려 들어갈 줄 알았더니 이 일본을 또 한 번 깨기했던 나라 등장하는 게 러시아였어. 삼국 간섭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러시아 연결하려고 했지만 이에 대해서 일본이 만행을 저질렀죠. 그게 바로 을미사변이라는 것입니다. 을미사변. 을미사변과 을미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이 을미개혁 같은 경우에는 단발령, 태양령 이런 것들이 연결되고 있더라. 결국 이 을미개혁과 을미사변과 을미개혁의 내용을 보면서 이에 대한 어떤 그 고종의 선택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버리잖아요. 바로 아관 파천이 이때 일어나게 되더라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아관 파천이 전개되어 과정 속에서 있었던 게 바로 독립협회였죠. 이 독립협회가 돌아오십시오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나중에 이제 만민공동회라든지 또는 관민공동회를 여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헌의 6조 뭐 이권 침탈 반대하는 뭐 저령도조차 반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또 의회 설립 운동까지 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대한제국, 아관파천 이후에 대한제국이 선포가 되면서 결국 이 독립협회는 해산되고 있더라. 그러면서 이 대한제국 중심의 그런 개혁이 전개되는 모습들이 있다. 이게 뭐였다? 이게 바로 광무개혁이었다. 광무개혁의 핵심이 뭐예요? 광무개혁의 핵심. 광무개혁의 핵심은 뭐 이제 원수부라든지 황제권의 강화였죠. 원수부라든지 그다음에 지게의 발급. 여기 이제 가장 핵심적이었던 그런 내용들이 광무개혁에서 보여지고 있더라. 그런데 이 광무개혁을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바로 러시아와 일본의 팽팽한 균형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균형이 깨져. 언제? 러일 전쟁을 계기로 해서 이게 깨진다고. 일본이 이긴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한일 의정서 군사용지를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해줬고 1차 한일 협약을 통해서 이제 고문 정치가 파견되었고 가장 핵심 얘기 뭐냐면 바로 을사늑약을 체결하는 모습들. 우리의 외교권이 강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 바로 이 을사늑약에 대한 반발로서 헤이그, 고종이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했는데 이 헤이그 특사를 빌미로 해가지고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는 모습들 그리고 체결한 조약이 뭐였어요? 그게 바로 정미 7조약이더라. 이 정미 7조약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는 군대를 해산당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결국은 경술국치 1910년 8월 29일로 넘어가는 경술국치로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요 흐름을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됐죠? 요 흐름이 딱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대사의 가장 중요한 흐름이야.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해 설명드렸어요. 자, 그래서 그 와중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저항을 했느냐를 본 거야. 그래서 저항의 과정 속에서 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게 뭐예요? 의병항쟁이 있었잖아. 의병항쟁이 이제 첫 번째 의병이 뭐야? 이 을미의병, 그죠? 여기서 어떤 을미의병이 있었고, 여기 을미의병, 그 다음에 또 을사의병, 다 이 이유가 되는 거죠. 을사의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미의병, 정미의병. 이런 내용들을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흐름이 있는지 한번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저희가 의병 운동 봤고요. 그다음에 애국개봉 운동 봤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경제적 구국 운동과 민족문화 수호 운동이 남았죠. 어쨌거나 그 1900년대에 들어와서 1910년 될 때까지 우리가 굉장히 많은 국권 피탈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저항하고 있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저항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병, 애국개몽 운동, 그다음에 경제구국 운동, 그다음에 민족문화 수호 운동.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경제적 구국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조금 어려운 파트예요. 여기가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살짝 어려워하더라고요. 경제 쪽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좀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1876년도 요 라인, 요 라인과 1882년 요 라인 굉장히 큰 변화가 있어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어요. 그 변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간파하는 거야. 각 조약별로. 자, 한번 볼게요. 자, 1876년도라고 하면 여러분들 강화도 조약을 체결합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1876년도는 강화도 조약입니다. 강화도 조약. 그리고 여러 부속 조약을 체결하는데, 자, 강화도 조약의 핵심 뭐예요? 뭐 해안 측량권, 취해법권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부속 조약으로서 산무, 관세도 없고 항세도 없고 무제한 곡물 유출 이 내용을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관세 없었죠, 여러분들 맞죠? 오케이. 그 다음이 최혜국 대우 자동 업그레이드 규정이라고 설명드렸어요. 이것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개항장 안에서만 무역해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무제한 곡물이 유출되도록 해놨다. 요게 지금 강화도 조약 부속 조약의 어떤 결과로 나온 모습들입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러다가 자, 1882년. 자, 1882년으로 넘어갑니다. 자, 1882년이라고 하면 이해 우리는 이모군란이 일어났음을 알고 있어요. 이모년 아니야, 이모년. 그죠? 자, 이모군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체결했던 조약이 바로 조청상민수록 무역장정이었고, 그리고 재물포 조약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이모군란의 결과란 말이야. 그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모군란의 결과 조청상민수록 무역장정이 지금 체결되고 있네. 오케이, 요 내용들.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여러분들 또 이슈가 됐던 게 조선측량.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2차 수신사 김홍집이 갔다 와가지고 가져온 측이 조선측량이었는데 방러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연미해야 한다. 미국과 수교해야 된다. 그 결과가 바로 조미수호 통상조약. 서양 국가로서는 최초로 미국과 우리가 수교를 체결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되겠습니다. 자,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에 관세 조항이 들어가요. 자, 여기 들어갔죠, 지금. 원래 관세 없었잖아. 강화도 조약으로 없었다고. 근데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관세 조항이 들어가는 거야. 변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76년 라인과 82년도 라인을 지금 설명드렸는데 요 사이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나올 때 요 사이에는 관세가 지불되고 있겠지. 관세가 없겠지. 근데 요 라인, 82년도 라인 이후에는 관세가 있는 거야. 요런 어떤 그 문제들이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세가 없는 거야. 고르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 이제 이것 바로 최혜국 대우가 들어가요. 최혜국 대우가 들어가요. 자동 업그레이드 규정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들어가요. 또 하나 뭐냐면 여기에 거중조정이라는 게 또 들어가요. 거중조정. 거중조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미국이 혹시 우리나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개입해가지고 그 사이에 와가지고 이걸 조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준 거야.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러일 전쟁이라든지 또 을사늑약이라든지 그 국원 피탈기로 갔을 때 이 고종이 미국을 그렇게 믿어요. 왜? 그들과 약속했거든. 거중조정이라고 하는 약속을 했거든.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했거든. 그죠? 그래서 뭐 헐버트를 뭐 미국에 보내가지고 거중조정에 의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건 여러분들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약속은 지켜지는 겁니다. 외교에서는 여러분들 힘이 없으면 어떠한 약속도 의미가 없어요. 이게 친구와 친구지간에 정말 그 신뢰 속에서 갈 때는 정말 그래야 되겠지만 국익을 위한 외교 전쟁에서는요. 우방, 혈맹, 동맹 이건 정말 외교적 레토릭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뭐 헐버트 뭐 미국 가가지고 뭐 관리 만나지도 못해요. 그 정도로. 어쨌건 조미수호 통상조약 핵심이 이거예요. 관세가 있다. 거중조정이 있다.
최애국 대우가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예, 시험에 꼭 잘 나옵니다. 자, 어쨌건 이러면서 이제 강화도 조약과 굉장히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조청상민 수능목 이건 청나라와 청나라와 체결하면서 이게 핵심이 뭐예요? 청나라 상인들한테 내지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설명드렸죠. 내지 무역이 가능해진 거예요. 내지 무역이. 자, 왜냐면 강화도 조약에서는 오로지 개항장 안에서만 무역해야 됐잖아. 부산이라든지 원산이나 인천 뭐 이런 개항장 안에서만 무역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조청상민 수령 무역장벽이 체결되면서 이제 내지로 들어갈 수 있었고 이게 점점 멀어지면서 서울까지도 들어올 수 있겠죠. 서울까지도. 그죠? 이런 모습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이 청나라한테만 이런 걸 주겠어? 당연히 다른 나라한테도 주겠죠. 이게 나온다. 자, 조일 통상장정이라는 게 바로 82년 다음 연도에 체결이 돼요. 근데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 그 앞에 있을 강화도 조약의 어떤 내용들을 좀 고쳐요. 조일 통상장정에는 일단 관세 조항, 저거 좀 미국하고 들어갔잖아. 그죠? 그러니까 일본과도 이제 다시 관세 조항. 오케이, 이게 들어갑니다. 관세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최애국 대우 없었잖아. 강화도 조약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 앞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제한 곡물의 유출.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물가 이제 쌀값이 폭등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공령 조항이 들어가요. 무슨 말이냐면 막을 빵자야. 곡물을 막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제가 지금 분당 사또예요. 분당 사또인데 일본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그 분당에서 농사지은 그 농작물들을 막 다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야. 우리 분당 사람들 먹고 살 게 없어. 쌀값 폭등하고 있어. 내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 분당 지역에서 쌀은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명령을 제가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방공령이에요. 요 내용이 여기 들어가는 거야. 사실 뭐 일본한테 좀 불리하겠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한 달 전에 통보해 줘야 돼. 내가 이 방공령 할 건데 한 달 뒤에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여기도 문제가 됩니다. 분명히 나는 한 달 전에 난 통보했는데 일본 애들은 한 달 전에 통보 안 했다! 라고 해서 배상금 지불하라는 그런 모습으로 또 나오게 될 겁니다. 어쨌건 이런 조항이 지금 조일 통상령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굉장히 많이 변했죠? 관세가 없었는데 관세가 생겼고 최애국 대우가 없었는데 생겼고 개항장이었는데 내지 무역이 가능해졌고 무제한 곡물 유출 가능한데 방공령이 나온 거야. 굉장히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더라. 이게 이제 76년도 라인과 82년도 이후의 라인과의 그 차이점.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런 와중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저항했는지 그 저항의 역사를 한번 경제적 구국운동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이 계속해서 곡물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일본은 기본적으로 미면 교환 시스템. 우리나라에 쌀 가져가고 그리고 그들이 면 제품을 파는 이런 미면 교환 시스템이었거든요. 곡물이 계속 유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도저히. 분명히 이 조일 통상 장정에 방공령 조항이 있으니 이 조항을 써먹는 거예요. 언제? 80년대 후반에. 그리고 90년대. 아주 큰 방공령이 바로 대표적인 방공령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게 바로 방공령이었더라.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들. 네, 분명 한 달 전에 통보했는데 우리는 한 달 전에 통보 못 받았어. 약속 위반이요. 배상금을 지불하시오. 지급을 합니다. 어쨌건 속상해. 자, 어쨌건 방공령이라고 하는 이 그 내용들이 있었다. 여기 이제 1번이에요. 1번.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조청상민수능 무역장정 이후에 내지 무역이 가능해졌지. 가능해지니까 이제 서울에 청나라 상인도 들어오고요. 일본 상인들도 들어와. 자, 이러면서 특히 서울의 그 종로가 이제 가장 중요한 상권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청나라 상인들, 외국 상인, 일본 상인들이 막 들어와서 자기들도 막 물건을 팔아. 당연히 거기에서 물건을 팔고 있었던 우리의 전통 상인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뭉쳐가지고 자신들의 그 상권을 지키자라고 하는 상권 수호 운동을 전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상권 수호 운동의 배경이 뭐냐면 바로 이 조청상민 수능 무역 장정. 임오군란 때문에 체결했던 이 조청상민 수능 무역 장정이
대략 한 10년 뒤에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그래서 상권수호 운동을 전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상회사 이게 거대 자본들이 막 들어오니까 그냥 혼자 이걸 막기는 어려운 거야. 그래서 같이 전통 상인들이 뭉쳐가지고 자본을 모아가지고 일종의 주식회사라고 보면 돼요. 이런 상회사, 동업하는 거지 동업. 이런 상회사를 설립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고요. 자신들이 어떤 이익단체라고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황국중앙총상회. 자, 황국이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황국이야 황국. 황제의 나라 아니야. 이름만 딱 봐도 이거는 대한제국 시기 189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활동하는 그런 조직이겠구나 라는 게 느껴지죠. 여러분들 황국이란 말이 들어가면 이건 무조건 대한제국 시기예요. 그래서 황국중앙총상회를 시전상인, 종로에서 활동하는 상인들이잖아. 이 시전상인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만들었다. 왜 종로에 지금 막 청나라 물건, 일본 물건 막 들어오니까 정신이 없는 거라. 그러면서 그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황국중앙총상회를 만들어가지고 바로 상권수호 운동을 전개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발톱이 되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볼 때. 근데 이 상권수호 운동과 함께 전개된 운동이 있어요. 이게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상권수호 운동과 여기 있는 이권수호 운동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 이권수호 운동은 뭐냐면, 자, 여러분들 아관파천. 이 아관파천이 뭐였죠? 고종이 러시아 공산으로 간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외세를 끌어들여가지고 정권을 유지할 수는 있어. 그런데 그 순간 영수증 바로 첨부된다니까. 공짜는 존재하지 않아요. 당연히 러시아가 고종을 돌봐주고 있으니까 러시아한테 뭔가 줘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줬어. 러시아한테 예를 들면 뭐 산림체벌권 줬어. 러시아는 나무 좋아하니까 너희들 그거 가져가. 줬어. 그러면 여러분 자동으로 뭐가 움직일까요? 자동으로 이 최혜국대우. 조미소 통상조약 때 최혜국대우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미국만 주면 안 되잖아. 다른 나라 다 줬단 말이야. 일본도 지금 조일통상장관 줬잖아요. 이 최혜국대우가 발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산림체벌권 하나 주는 순간 미국도 줘야지. 우린 금강 줘. 일본도 줘야지. 우리는 철도 줘. 뭐 이런 식으로 이권이 그냥 하나를 주게 되면 1 플러스 3, 뭐 1 플러스 4, 1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권 침탈이 아주 절정에 이르게 되니까 독립협회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권수호 운동을 전개하고 있더라. 근데 사실 뭐 상권수호 운동이라든지 이 이권수호 운동은요 모두 이 독립협회와 연결은 됩니다. 뭐 상권수호 운동 전개했던 황국중앙총상회 뭐 여기 이끌고 있었던 인물이 독립협회 회원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권수호 운동과 이권수호 운동은 같은 시기에 같은 어떤 조직들이 함께 움직이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라는 걸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상권수호 운동을 왜 했느냐에 대한 배경을 따라 올라가 보니까 이모군란 조청상민수는 모였던 점. 이권수호 운동을 왜 했느냐 따라가 보니까 쭉 올라가 보니까 조미소 통상조약까지 최혜국대우가 연결되는 그 모습들. 요 배경 라인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 배경 라인. 요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이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경제적 구국운동. 아까 앞에서 여러분 애국개몽운동 보안회부터 출발했잖아요. 그 보안회는 역시만 황무지개발 반대운동이니까 경제적 구국운동이 연결되겠죠. 같은 조직이에요. 이게 보안회. 여기 세 번째 활동. 보안회의 황무지개발 반대운동 성공합니다. 성공합니다. 그리고 진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바로 이거예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완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기 이제 네 번째 이제 흐름이 되는 건데 바로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겁니다. 국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빚이에요. 빚. 나라 빚입니다. 나라 빚을 갚자는 그런 운동인데 이걸 왜 했냐면 여러분들 그 국컴피탈을 공부하시면서 왜 메가타입 화폐정리사업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백동원을 제1은행권으로 바꾸는 거니까 일본에서 차관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뭐 우리 어떤 근대적 시설을 할 때 일본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빚을 지도록 한단 말이에요. 차관을 빌려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너무 힘이 없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그 이유가 뭐지? 바로 일본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빚을 갚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우리의 힘을 갖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빚을 갚자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게 바로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서상돈 같은 인물들. 이런 인물들이 바로 대구에서 출발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국채보상운동 나오면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 게 대구 출발도 나오지만요. 진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뭐냐면 이 국채보상운동을 서포트, 밀어줬던 언론이 있어요. 그 언론이 바로 대한매일신보. 대한매일신보라는 언론사가 있어요. 이 대한매일신보가 막 밀어줬는데 국채보상운동 자료가 나오면 답지는 대한매일신보. 대한매일신보 자료가 나오면 답은 국채보상운동. 이런 식으로 너무너무 잘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꼭 기억 좀 해놓으시고요. 또 하나 비교할 게 있어요. 이 경제적 구국운동의 일환이었던 이 국채보상운동이 이 일제강점기로 가면 여러분들 물산장려운동. 예, 물산장려운동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 물산장려운동 같은 경우는요. 평양에서 출발한 평양에서. 요거는 이제 국산품 애용운동이에요. 예, 국산품 애용운동인데 이건 평양에서 시작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 한말이라고 하면은 이제 대한제국 말기, 그러니까 뭐 한 1905년에서 1910년 그 사이 요 시기에 있었던 경제구국운동, 국채보상운동과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20년대에 있었던 물산장려운동, 빚을 갚자는 운동, 국산품을 쓰자는 운동, 요걸 좀 분류해서 여러분 좀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요게 바로 이제 경제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제일 핵심적인 거 76년도 라인과 82년도 라인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그 사건들이 이후에 이 경제구국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요거 공부하시고 국채보상운동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오케이. 자, 요건 이제 한번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게 뭐냐면 바로 간도와 독도입니다. 자, 이미 다 했던 내용들이긴 해요. 여러분들 이 간도, 요 위쪽, 요 위쪽, 우리가 지금 한반도의 위쪽인데 여기에 정말로 많은 조선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농사를 짓고 이런 모습도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이 지역이 과연 누구의 영토냐? 그 숙종 때 여러분 백두산 정계비 이거 청나라가 세운다고 했잖아요. 서위 압록, 이거 압록은 맞았고, 그다음에 동이 토문, 동쪽이 이제 이 두만강을 경계로 한다라는 건데, 그 청나라는 두만강이 토문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무슨 소리냐? 우리는 지도에 토문강이 이거다 이거. 그럼 서위 압록, 동이 토문이면 여긴 다 우리 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의 입장이 맞는지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심지어는 여러분 이 간도에 워낙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가지고 이 고종 때 이범륜을 간도 관리사로 임명까지 해요. 그래서 세금도 받아와요. 아니야, 이게 우리나라 땅이 아니면 어떻게 세금을 걷어와? 우리의 주권이 미치니까 세금을 걷어오는 거지. 그죠? 우리가 일본 가서 세금 걷어올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근데 여기 가서 지금 우리 세금 걷어왔다니까. 간도 관리사를 임명할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땅이 아니다, 청나라의 땅이다 라고 하는 게 확정된 조약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간도협약이라는 거예요. 1909년에 체결했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중요한, 야, 이 땅이 우리 땅이야, 아니야, 이거 논쟁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이걸 턱하니 청나라 땅이라고 인정해주는 그 중요한 협상 테이블에 우리가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청나라하고 일본만 들어왔어. 그리고는 일본이 그래, 그 간도는 너희 땅 맞아, 청나라 땅이 인정을 해버린 거야. 이게 무슨, 당사자는 우린데. 이유가 있죠. 바로 1909년입니다. 9년이면 을사늑약이 체결된 게 1905년이잖아요. 을사늑약의 핵심이 뭐야? 외교권이 우리 외교권을 일본이 강탈해 간 거 아니야. 이래서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1905년 을사늑약의 외교권 강탈은 그건 우리의 주권 포기나 마찬가지다. 엄청난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결국 이제 일본이 우리의 외교권을 대신해가지고 이런 짓거리를 한 거지. 그러니까 간도는 청나라 땅이다. 대신 여기 우리 철도 넣을 수 있도록 해줘. 철도 부족고 달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간도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도입니다.
자, 독도는요. 안용복이라는 인물을 좀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근데 이 백두산 전개비도 그렇고 예, 안용복이 등장하는 시기도 그렇고 다 이게 숙종 때예요. 예, 숙종. 왜 환국정쟁. 환국정쟁. 예? 여기 이제 문제가 될 때 나중에 이제 영종조의 탕평으로 넘어오는 거 아니야. 기억나요? 탕평으로 넘어오는 거 아니야. 어쨌든 환국정쟁을 일으켰던 그 임금의 숙종이에요. 숙종 때인데 안용복이 가가지고 독도는 우리 땅이다, 울릉도는 우리 땅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증명해 왔던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리고 대한제국 들어와가지고 대한제국 때 칙령 제 41호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독도가 우리 땅임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이 러일 전쟁 중에 그냥 일본에 강제로 편입시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견제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독도를 그냥 자국의 영토로 편입을 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도야말로 정말 독도야말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일본의 식민지가 된 그곳이 바로 독도라는 것이죠. 제일 먼저. 그로부터 한 5년 지난 1910년에 우리가 완전히 식민지가 되잖아요. 근데 이미 그 전조는 바로 이때부터 나타나게 되었다. 독도가 굉장히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장 먼저 식민지가 된 지역이 되니까, 섬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특히 칙령 제41호 이런 게 있다라는 거 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간도 독도까지도 우리가 한번 모두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경제 구국운동을 한번 살펴봤어요. 제가 의병, 애국개몽운동, 경제 구국운동 또 뭐가 있다 그랬죠? 민족문화 수호운동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마지막으로 민족문화 수호운동 살펴보고 근대사 일제강점기로 넘어가기 곧 전 단계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들.